지금 매번 이렇게 나오고 계시나요? 네, 거의 매주 나오고 있어요. 매주마다? 네. 아, 이렇게 그 따님들하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네. 혹시 저기 부군도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 네네. 아, 저희 예, 역까지는 신랑이 태워줘요. 아, 여기까지? 아니요. 저 집 아, 역까지? 역까지요. 아, 예. 집이 어디신데요? 물어봐도 되나 모르겠어요. 예, 집은 청담동인데 아, 이쪽 지하철역이 멀어서 아, 삼성역까지 태워줘요, 신랑이. 아, 그렇군요. 네네. 이게 저기 두 따님하고 이렇게 매번 같이 나오시는 편이에요? 네네. 아, 매번 같이 나와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가자 그러면 반응이 어때요? 뭐 대부분 게 순순히 따라오는데 네. 뭐 가끔 한 번 이제 집에서 있겠다는 애는 꽤 두고 나와요, 그럴 때는. 근데 아, 예. 딱 한 번 작은 애가 집에 혼자 아빠랑 있었고 그 애는 항상 잘 따라 나와요. 아,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상황으로 봐서는 상황에 대한 인식을 또 충분히 하시고 나오셨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녀들에게 평소에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해 주셨을 것 같은데. 뭐 간혹 지나가다 한마디씩 하는데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개념이 없어서 잘 몰라요. 이게 선거가 왜 중요한지 선거를 왜 하는지도 아직 잘 모르는 나이대라 네네. 예, 그 뭐 설명을 해줘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나이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신데 어떤 유공자예요? 6.25요. 아, 6.25 참전용사시군요. 네네네. 그러면은 어디 서울 동작동에 아니요, 살아계셔요? 예, 그래요? 96세세요. 네. 그래요? 네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매일 저희한테 그때 6.25 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때가 얼마나 이제 힘들었고, 뭐 이제 낮에는 숨어 있다 밤에 주로 전쟁을 하고 이런 네. 얘기를 끊임없이 그때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고 그런 얘기를 매일 들을 때는 지겨웠는데 네. 오늘 하루쯤 이 얘기 안 듣고 안 지나가면 안 되나 이랬거든요. 근데 예. 그런 얘기들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 애국심으로 다 이 뼈에 스며들어 있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래 데려 나오면 이제 어느 날 컸을 때 이게 다 애국심으로 네 뼈에 스며들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그 애국의 현장에 네네. 구국의 현장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 뭔가 남다른 어떤 그 DNA 흐르는 어떤 그 유전자 같은 그런 정신 같은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이래 보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조국이나 윤미향 보면 사실 사람들이 전부 다 인성이 쓰레기 같잖아요. 그죠? 네. 자식들 사는 행태를 봐도 아이들이라도 멀쩡했다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불합리하게 말도 안 되게 사기치듯이 살면 뭐 어머니 아버니 우리 이래 살면 안 돼요. 저는 바르게 살래요 하고 본인이라도 바르게 살았을 텐데 그게 다 가정교육에서 보고 배우는 게 아닐까. 근데 그 조국 재판에도 그 조국 어머니가 나오셔서 조국이 잘못한 걸 그 조카 탓을 하더라고요. 조카? 네, 아, 그 예. 조카 때문에 우리 아들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뼈에 스며든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 같은 인성이 자리 잡힌 게 대대로 내려오는 거고 애국자 집안을 봐도 보면은 대대로 그 가르침도 가정에서부터 그죠? 옛날부터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다 보고 배운 게 애국이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님 봐도 박정희 대통령님처럼 나라밖에 모르신 분이었잖아요. 그죠? 정직하고 알뜰하고 예, 맨날 자나깨나 국민 생각했던 그런 거 보면은 그거는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DNA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버님께서 지금 생존해 계시다고 하는데 네. 조금 이렇게 어디 뭐 편찮으시거나 그런 건 없고 건강한 편이시고요. 다른 데는 건강하신데 다리를 이제 잘 못 걸으시니까 뭐 아, 전동 그 장애인 의자 타고 다니시는데 네. 원래 그 6.25 때 이제 다리가 그때 이제 동상이 심하게 걸려서 다리를 조금 저세요. 네. 그래갖고 뭐 사는데 뭐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으셨는데 젊으셨을 때는 네네. 뭐 연세가 드시니까 제일 먼저 타격받는 게 그때 그 동상 걸려서 쩔뚝거리던 다리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으셔서 지금은 뭐 거의 전동 의자 타고 다니세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네네. 하고 조금 화면을 좀 볼게요. 네.
요번에 그 백선엽 장군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버님께서 96세? 네네. 시면은 네. 백선엽 장군님하고는 한 서너 살 정도 차이가 네네. 이렇게 지시는 것 같은데 네네. 백선엽 장군이 그 무용담 전쟁 영웅 대한민국을 구한 그런 영웅이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당연히. 말씀을 하시는 근데 것 저희 친정 아버지는 지방에 계세요. 제가 경북 풍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예, 거기 계셔서 뭐 저희 아버지랑 뭐 대화할 일은 사실은 그런 백선엽 장군님 서거 이후로 그런 건 없었지만 네네. 뭐 평상시에 이제 뭐 그래 6.25 때 얘기하시면 늘 본인들이 이제 얼마나 힘들게 전투를 치렀는지 그때 그 빨갱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빨갱이들이 얼마나 민간인들을 악랄하게 학살했는지 네. 그들이 왜 5.18에서 국군이 했다는 왜 뭐 임산부 뭐 어떻게 도륙을 내고 뭐 껍데기를 벗겨 죽이고 있잖아요. 그걸 6.25 때 저희 아버지는 목격을 다 하셨어요. 저 어릴 때 그거 듣고 자랐어요. 빨갱이들이 민간인을 그렇게 학살한다고. 근데 그거를 다 커서 어느 정도 컸을 때 그게 5.18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딱 듣는 순간 느끼겠더라고. 이들이 빨갱이들이 지들이 하는 짓이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뭐 국군이 했다, 경찰이 했다 더 뒤집어 씌우는데 네네. 근본은 어디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들의 뭐 빨갱이 유전인자 자체가 워낙 잔인하고 예,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그리고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네가 남침을 해놓고 북침이라고 우겨대고 그죠? 그러게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어쨌든 국민이 알고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은 워낙 듣고 자랐으니까 아기 때부터 어려서부터 네. 뭐 그걸 알지만 그렇지 않은 요즘 젊은 세대 20, 30대들은 네. 뭐 진짜 뭐 할아버지 때나 들을 법한 무용담이잖아요. 네. 근데 할아버지들이 안 들려주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그리고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방공 교육을 했었잖아요. 그럼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방공 영화도 보고 했는데 네. 요즘에는 방공 포스터, 그럼요. 글짓기, 그럼요. 뭐 이런 것들 하셨죠. 그럼요. 그리고 네. 그 방공에 대한 영화와 뭐 이제 독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자랐는데 요즘 세대는 뭐 방공 자체를 얘기를 못 하잖아요. 뭐 빨갱이도 국가유공자를 만드는 세상에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데 심지어 뭐 빨갱이로 이적죄를 받았던 사람이 정치판에서 발을 들이고 있고 박원순 이번에 이 성추행 사건으로 난리가 났는데 그 부시장이 이적 행위를 했던 자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빨갱이 이적 행위를 했던 사람이 정치계에 발을 묶고 있는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는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 나라 자체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이게 뭐 자기네는 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주사파라든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는 그건 이적단체예요. 무조건 강력하게 그런 자들은 다 처벌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몸담았던 자 자체들 뭐 이인영이라든가 뭐 박지원 뭐 이해찬 뭐 짐시어 우리 그 미통당 안에도 있잖아요. 지금 있는 그런 사람들 모조리 전부 다 쓸어다가 진짜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맞아요. 이 나라에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해치는 자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꼬라지가 났기 때문에 국가가 진짜 국민이 깨어나서 바로 서서 이적 행위를 하는 자들 자체가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시대가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들이 이렇게 규탄을 하고 시위를 해도 지금 좌파 그러니까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들은 니들이 그 시위 이상 뭐 할 수 있겠어 하면서 지금 계속 자기들이 어떤 그 하고자 하는 그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뭐 춘추 전국 시대처럼 우파에서도 뭐 나도 너만큼 못한 게 뭐 있느냐 나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춘추 전국 시대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지금 우리 우파를 결집시키는데 저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정치인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이게 우파 정치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때만 해도 굉장한 지식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네. 굉장히 완전 천재적인 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관이라든가 자기가 나아갈 바가 정확했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뭐 학벌 세탁부터 시작해갖고는 진짜 못 배우고 무식한 것들이 정치를 해요. 네네. 예, 뭐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뭐 예를 들자면 김무성 같은 인간도 있고, 그죠? 네네. 이런 막 진짜 무식한 것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근데 무식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뭘 하냐면 사기를 쳐요. 네. 자기 이득밖에 생각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자기 이권 다툼에 국민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국민은 알아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끌려가는 국민도 한 30%가 있지만은 네. 대다수의 국민이 아는데, 이들은 지금 이 부정선거로 자기네가 어떤 선거든 조작해서 원하는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국민을 겁내지를 않아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네. 이 부정선거를 네. 바로 잡아서 누구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지가 않는 사람이어도 정직하게 뽑힌다면 우리는 승복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뽑힌다 그러면은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에 의해서 옳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결정이 나야 이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는데, 이들은 자기네끼리 뭐 이미 공천부터 당에서 주는 거는 이건 불합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게 당에 충성을 하지 국민한테 충성을 안 해요. 네네. 예, 그래서 이 공천부터도 잘못이지만 이 정치인들이 무식하면서 깨어나야 돼요. 이 미통당 자체가 지금 자기네가 인기가 없어서 좌편향하면 인기가 많을 줄 아는데, 이거 멍청한 생각이에요. 얘네들이 선거 조작을 해서 그렇지 대다수 70%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미통당이 똑똑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좀 더 극으로 가야 돼요. 좀 더 강력한 극으로 가서 강력하게, 옛날에 왜 트럼프가 다시 아메리카를 위대하게 하잖아요. 그죠? 다시를 해요. 다시. 옛날로 복귀해서 레이건 시대처럼 강력한 미국을 만들겠다라는 모토를 갖고 지금 완전 인기가 치솟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나라 정치인도 똑똑하다 그러면은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극으로 가서 이 우파가 아니라 그냥 극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간첩은 때려잡고 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민노총 같은 것도 때려잡고 강력하게, 그리고 옛날처럼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그 목적을 쟁취할 수 있게 이권 개입이라든가 이번에 인구권 같은 사태가 안 나게끔 민노총이 자기 뭐 자식들이라든가 친인척들 다 계약직으로 끌어들여서 자기들한테 잘 보이는 사람을 좋은 직장을 갖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진짜 정직한 사람만, 노력한 사람만 그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노력하면은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가 그대로 있는 시대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요. 그리고 그래야 정치인들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정치인들이 지금 생각을 빨리빨리 깨달아서 좌파로 가지 마시고 좌측으로 가지 마시고 극으로 가세요. 우편 저 끝으로 가서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분야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입법사법 행정도 있고, 네, 네. 언론도 있고, 뭐 네. 전반적인 그 많은 그 기관과 사람들 뭐 이런 조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건재해 왔는데, 네네.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에는 그 어느 부분도 제 네. 기능을 하지 못하고 네네.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지목을 한다면 언론이 있을 건데,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 대한 비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언론의 이 존립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데, 뭐 지난 정부 때만 해도 이 언론이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바로 쓴다 그래서, 지금 좌파들은 예전 정권들이 독재였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언론까지 통제를 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개그맨들이 나와서 대통령을 물 대통령이라고 놀리고, 그죠? 그렇게 나 보통 사람입니다 하고 개그 소재로 삼고 해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정권은 장애인에 대한 비판을 조금만 하면 무조건 철퇴를 가해요, 언론에. 그리고 무조건 적폐로 몰아서 그 대깨문들이 공격을 해대고 고소 고발을 해대니까 언론이 정권을 무서워해요. 근데 내가 그게 뭐 어쨌든 이제 사업체니까 예, 거기에 뭐 딸린 식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너는 거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 맞을 거예요. 맞지만은 저는 기자들은 기자로서의 양심을 갖길 바래요. 이 기자가 뭐예요? 그 법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뭐 진짜 뭐 고소 좀 당하고 고발 당하고 감옥에 뭐 1, 2년 갔다 오고 이런 거 무서워하면은 기자 생활 못 합니다. 당신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소리를 정직하게 글을 써주고 언론에 알려주고 정직해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감옥에 갔다 오는 거를 진짜 훈장으로 여기고 명예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진정한 영웅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은 영웅이 돼야 해요. 네. 이게 뭐 진짜 뭐 기자들이 지금 이게 뭐 김부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선례를 만들어놔서 그렇지만 권력의 신녀처럼 말도 안 되는 권력에 충성을 하면은 정치에서 막 자리를 한 자리 주고 이러다 보니까 언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언론계에서 너무 정치로 많이 나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여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블랙시가 이제 맞춰졌는데 지금 하실 말씀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을 상황인데 또 다음을 또 기약을 해야 하고요. 우리 그 아버님께서 이제 96세시면은 네. 우리 그 저기 자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몇 남 몇 녀나 돼요? 저요 2남 6녀예요. 많아요. 아, 8남매시네. 2남 6녀. 네네. 그럼 몇 번째예요? 7번째예요. 막내 그 바로 전에. 네네. 그러시군요. 예. 그 형제들의 그 성향은 어때요? 뭐 좀 지적 성향은 어떤 것 부끄러운 같아요? 얘기지만 저만 구구예요. 그래요? 예, 다들 뭐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저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지금 정권을 무서워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대로 정치에 조금 무관심한 것 같아요. 네, 무관심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성향들은 다 보수 성향이지만 예. 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분은 네, 투표를 하면 보수를 찍어요. 그 정치적인 행동으로 나서는 없어요. 스피커 없이. 역할은 안 해요. 없고. 다들 뭐 연세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 이 사회에 대해서 그런 게 좀 무감각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버님한테 그렇게 많이 듣고 같이 자랐을 텐데 네. 그 중에서도 우리 여사님 반 네. 유독히 네. 이렇게 이제 나서시는 입장이다. 네. 근데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형제들은 좀 약간 무던한 편인데 네네. 저는 어려서부터 좀 약간 정의감에 불탔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 나쁜 친구한테 당하면 같이 나가서 싸워주고 약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예,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그리고 그 저기 남편분을 이렇게 역까지 태워다 주시고 하시는데 네네.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나누면 잘 통하시는 편이에요? 저희 남편도 본인은 보수라고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좌파예요. 네네네. 예, 대화 내용 자체는 네. 뭐 좀 약간 좌파 성향이 강해요. 그래요? 저한테 맨날 혼나요. 어디 가서 보수라고 하지 말라고. 예, 좀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트러블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많이 못해요. 예. 그래요? 근데 예, 제가 일단은 남편한테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를 저희 신랑은 좀 불편해해요. 하는데 예, 일단은 본인은 보수라고 해요. 그래서 표는 보수표를 찍어요, 맨날. 그런데 지금 나라의 상황이 얼마만큼 심각한 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죠. 못하셔요? 예, 못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가 자꾸 얘기를 꺼내고 집에서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내가 한 번씩 자꾸 신랑이 싫어해도 그만하라고 해도 자꾸 얘기를 던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이렇게 뭐 나쁘게 말하면 세내고 좋게 말하면 전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기독교인인데 한 번도 남편을 종교적으로 전도를 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뭐 이 구원도 셀프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본인 영혼은 본인이 알아서 구제해라 하는 스타일인데
정치적인 성향은 전도를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남편한테. 네. 예. 이제 저기 정치적인 거나 정치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이 셀프가 돼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럼요. 스피커가 돼줘야지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도 성향 자체는 약간 좌파 성향이 강했는데 네. 요즘에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얘기를 하면 안 믿었어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 코로나 터지고부터 이제 이 문재인이가 하는 짓을 보면은 이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네네. 특히 막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빈상가도 많아지고 네. 주변에서 이제 뭐 진짜 자살자도 생기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저희 신랑 동창도 2명이나 자살했어요. 그래요? 예, 그게 단체 밴드에서 올라갔고 네. 제가 그 밴드 나오라 그랬어요. 무섭더라고요. 자살을 아니 살만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그 뭐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랬겠죠. 근데 예. 그래서 이 정부 자체가 예전 같으면 박근혜 정부며 같을 때만 해도 잠실 세모녀가 빈곤으로 자살했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생활고로 자살한 사람이 그 세모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그런 자살자가 거의 연간 4만 명 가까이 된대요. 이거 어마어마하네. 엄청나요. 예, 그 언론에도 한번 나왔어. 언론에서 신분이 불확실한 자살자가 3만이라 그랬는데 신분이 확실한 그 언론에 맨날 자살자 일가족 자살자 나오잖아요. 일주일이 멀다 그거 나와요. 보면은 그런 사람까지 따지면 거의 4만 명에 육박해요. 이건 완전 재앙 수준이거든요.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런 걸 언론을 볼 때마다 저희 신랑은 좀 충격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인국공 사태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막 세금이 엄청 올라서 나오잖아요. 네, 지금 큰 문제예요, 그게. 네. 자꾸 세금을 국민들한테 뭐 범칙금이라든지 네네. 예, 이런 세금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어떤 그 뜯어가는 네. 그런 것들이 엄청 올랐다 그러죠.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게 어마어마하고 네. 지금 굉장히 1가구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2가구 소유자들에 대한 어떤 그 세금 뜯어가는 것이 많이 올랐고 예. 이게 국민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탈원전으로 국민들이 전기세에만 신경 쓰고 있어서 그렇지 네. 얘네들이 전기세는 많이 안 올린 대신에 상하수도 요금을 이번 정부 들어서 찌끔찌끔 올린 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많이 올렸네요. 많이 올랐어요. 저는 제가 영수증을 보니까 알아서 얼마 전에 이거 계량기 고장났냐고 항의 전화했더니 그 사람들 말도 안 돼요. 계량기를 바꿔서 그렇게 됐대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속이는 짓 예. 하네. 그전에는 오래돼서 이게 요금이 잘못돼서 조금 나왔는데 이제는 정직하게 나온대요. 바꿔서. 그렇죠. 예, 근데 주변에 물어봐도 전부 다 수도세가 거의 70-80%에서 100% 올랐어요. 집집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따져보니까 한 70% 올랐더라고요. 지난 한 3년간요. 예.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땐 굉장히 많이 매년 조금씩 오르니까 올린 신경을 안 거잖아요. 썼던 거야, 예. 국민들이. 예. 이 얘기 듣고 다들 영수증 찾아보세요. 기가 찰 거예요. 네. 예, 상하수도 요금이 그렇게 올랐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폭망하는 수순으로 네네. 갈 것으로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가을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 굉장히 큰 IMF보다도 더 큰 그런 그 수준의 그 재앙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언론 쪽에 있는 분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사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변에 제 친구들도 제가 경상도 여자잖아요. 네. 근데 제 친구들도 의외로 좌파가 많아요. 본인들은 진보라고 하는데 좌파가 많더라고요. 네. 많은데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이래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여러분 국민연금 다 개박살 났어요. 여러분 이제 노후에 국민연금 못 받아요. 여러분이 그거 받으시려면 여러분의 자녀가 월급에서 한 60-70%를 국민연금으로 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들은 뭐 삼성에 합병할 때 박근혜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제 삼성에 투자를 해줘서 뭐 손실을 봤다 하고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 유언부여죠. 예, 국민연금공단 들어가셔서 재무제표 직접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매년 오히려 좋았습니다. 적립을 해나갔고. 예, 매년 적립을 해나갔고, 또 의료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부담이 될까봐 이 공무원하고 이런 모든 것을 개혁을 해놔서 의료보험을 20조 오히려 저축을 해놨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도 개혁을 해놔서 35년 동안 185조를 이제 이렇게 절약하게끔 그 개혁을 다 해놨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지금 문재인이가 털어 쓰는 그거 185조, 200조를 그때 박근혜가 저축해 놓은 걸 다 털어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민연금공단 들어가 보면은 이미 2018년도에 개박살 났어요. 마이너스 30조예요. 그리고 2019년도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얼마나 개박살 났는지 여러분 끔찍해서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올해 나온 이 개박살난 재무제표는 내년에 나옵니다. 1년 뒤에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노후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맞아요. 이제 의료보험이 박살났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은 점점 더 올라서 우리가 의료보험이 생각지도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번 정부가 만약에 이해찬이가 말하는 장기 집권 뭐 50년, 100년을 간다 그러면 10년 안에 여러분은 의료보험 50만 원, 100만 원 내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아파도 이제 병원 못 가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예, 예. 뭐 부동산 폭등이니 세금이니 이걸 떠나서 모든 국민의 노후가 지금 금수저들만 잘 먹고 잘 살지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서민들이 좋아하는 게 문재인 정부인데 여러분 서민들이 제일 많이 죽어요. 정신 차리세요. 문재인이가 없애려는 게 당신들 서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네를 위해서 뭐 문재인이가 정치해 준다는데 정신 진짜 차리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적게 오른 데는 서울 시내에서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적게 오른 데는 30% 올랐지만 많이 오른 데는 3배까지 올랐어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 심지어 뭐 노원의 그 주공 아파트 저층 아파트는 그게 뭐 1억 3천 8천 하던 게 지금 6억대까지 올랐어요. 아이고. 네, 그것도 13평짜리가. 어허. 네. 이게 뭐 이게 네, 지금 예. 그런데 예, 그래서 서민들이 이제는 뭐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근데 뭐 그 서민들이 하는 말이 이 모든 게 왜 문재인 탓을 하냐, 부동산하고 집주인들 탓이래요. 그들이 올렸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는 부동산이 없었나요? 집주인이 없었나요? 그때도 있었는데 이명박 때는 왜 집값이 오히려 내렸냐? 그건 공급의 문제다. 이들은 국민한테 필요한 정책을 안 한다. 공급을 해야 된다는데 공급하랬더니 지네끼리 그린벨트에 땅 크게 해놓고 땅 사놓고는 그걸 해제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환경운동 한다는 것들이 네. 완전 정부가 기획부동산이에요. 맞아요. 웃겨 죽겠어요. 마스크 장사도 했잖아요. 마스크 장사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정부가 부동산 땅 투기를 지네가 안 했다고 하지만 저기 김해에 있는 그 자파 측의 건설사가 땅을 250억어치나 우면산 아래다 사놨잖아요. 그죠? 근데 들킨 게 그거지 안 들킨 거 찾아보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네. 이 현실을 국민들이 모른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들이 집 사고 차 사고 잘 사게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중산층마저 없애려고 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원한 거는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권력층만 잘 사고 나머지는 다 노비 백성 있죠? 노비처럼 사는 그런 배급받는 인생을 원합니다. 이들은. 네. 여러분 그런 인생 살게 되기 전에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깨어나셔야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여사님이 너무나 많은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식견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여기서 일단은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우리 여사님 더 찾아뵙고 이야기를 또 이렇게 좀 나누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에 9장씩 총 4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근본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 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 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 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 방송 핸드폰 010-2507-4861에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해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한 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 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소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하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